저는 모입니다.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두 딸이 있는데 대학 2학년인 술한장와 고등학교 3학년인 지후 정가 있습니다. 제 집과 시댁은 모두 시골에 있고 남편 데이비드는 둘째입니다. 아들, 외부인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들이 부러워하는 시어머니의 고민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미소만 짓는 구시대적인 횡포 남편의 전형인 남편. 종종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들이 집에 오면 불쌍할 것 같다고 짜증나게 주장한다.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주부가 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고기와 감자, 시금치 샐러드, 고등어 튀김으로 저녁을 준비할 때에도 그는 주부라면 더 잘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큰딸 숙제도 도와주고 목욕 준비도 시켜주고 남편이 집에 오면 거실 소파에 멍하니 TV만 보는데 매달리는 작은 딸을 즐겁게 해준다. 커플마다 여자랑 놀아주지 않는다. 몇 달 동안 변덕스럽게 공원에 데리고 가서 생일이면 일하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며 겸손하게 선물을 준다. 나에게 감사하다. 그것만으로도 점차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편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라기보다 가정부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혼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어릴 때는 참으면 괜찮을 거라 스스로 확신했다. 정서적 학대라는 말은 그렇지 않았다. 널리 인정받고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우리가 헤어지면 힘들다고 말하곤 했어요. 집안일만 한 당신 같은 사람은 쉽게 대체될 수 있고 나 없이는 내 직업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함이 있다고 믿게 됐어요. 하나는 남편 같은 상사를 두고 직장에서도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가 싫어 아빠는 늘 과분한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야 이혼하는 게 어때? 내 딸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고 그도 보통 그들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가거나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안일을 도와준다. 그들은 정말 좋은 딸이다. 시골에서 왔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젊었을 때 이혼이 드물고 이례적이었다. 그 가족이 그런 소문을 듣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시댁과 남편이 그의 횡포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보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혼 후 집으로 돌아온 딸 나는 최선을 다해 참았지만 나 때문에 딸들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고민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10년쯤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우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 소녀들이 더 독립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임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큰딸은 이제 대학 2학년이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들과 쇼핑을 하다가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치게 다정한 모습을 목격했는데 왜 그가 우리가 사는 역 근처 쇼핑몰에서 여주인과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지가 당황스럽습니다. 자주 방문한다 나는 그가 오늘 우리가 쇼핑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 딸들과 나의 활동에 관심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의 위기 관리가 너무 형편없어 우리와 마주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걸까 나는 그가 직장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 딸들도 그를 발견하고 그 여자가 우리 나이대에 보이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역겨워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꽤 강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자 그들은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화 그들은 내가 옳았던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섞여서 그들을 따라갔지만 남편과 젊은 여자는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딸들과 저는 그 가게가 특정 틈새 시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바람을 피우고 계시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오후에 당신이 젊은 여자와 있는 걸 봤어요. 아,
귀여운 여자랑 놀고 있는 게 좀 재미있다는 걸 보셨죠? 제 남편은 지금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도 제 앞에서는 항상 거만하게 행동해요. 부풀어 놀아. 너 결혼했어. 내가 여기서 돈 벌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희들은 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닥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딸들은 묵묵히 우리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내 딸의 휴대폰에 인쇄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너도 그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뭐야? 그 당황한 태도가 가련에 들키기 싫다면 그래야지. 그런 짓은 해본 적 없어. 너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어. 남편이 들어간 유아기 놀이 전문 가게. 평소에는 베이비 코스프레를 한 횡포한 남편이 아기 얘기를 하며 딸 또래의 직원들에게 애정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다. 닥쳐 난 남자야. 조용히 하고 복종하면 돼. 그의 고함에도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어. 내가 얼룩덜룩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그는 소리쳤어. 그 표정이 대체 뭐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혼할게. 괜찮아. 이혼하자. 그는 내가 당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한 것에 놀란 듯 보였다. 자격증을 땄는데 그럼 집안일, 육아 다 해줄 수 있냐고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당연히 안 되고 자기가 못하는 걸 비난하는 건 그냥 매너 안 좋은 일을 해왔는데 내가 집안일 육아를 안 했다면 당신은 못했을 거고 그걸 공격의 무기로 삼지 않는 게 서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너와 달리 나는 한 번도 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게 자존심이었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랬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당신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신뢰와 가족 유대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이고 나는 남자야. 이제 신부 훈련을 배울 시간이구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너희 하녀가 아니면 다음은 우리 딸들이야. 응 아빠 난 엄마랑 갈 거야. 너랑 사는 것과 엄마랑 사는 것 사이라면 엄마가 손을 놓고 왜 우리가 너도 나로 택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무슨 버리냐. 자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랑 가면 돈도 못 벌고 고생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등록금도 없고 좋은 결혼 상대도 못 만나 가난하게 살게 될 텐데 농담이지. 여자의 미래는 결혼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남편이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비생산적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문지르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궁금합니다. 그는 소녀들이 그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혼하는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륜과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 그리고 나도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참아왔고 그렇습니다. 후회한다. 더 일찍 떠날 걸. 그래서 오늘을 대비해 그 사람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어. 그 사람의 폭언을 일기로 기록하고 휴대폰에 녹음했어. 문자 메시지도 다 저장했어. 만반의 준비를 했어.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혼했어요. 권위에 복종하는 성향이 있어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 후 살던 집을 팔고 남편이 아파트로 이사한 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딸들과 저는 단둘이 다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 팔아서 일시불로 자녀 양육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 남편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 연락하면 불륜의 증거를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어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체포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운 여자로 밝혀졌네요.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성노동자였으며 그들의 관계는 고객과 노동자의 관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 남편은 계속해서 클럽에 나타나서 이제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내 여자라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녀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서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클럽 경비원과 난투를 벌였습니다.
심한 스토킹 혐의로 결국 체포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해 고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남편은 합의금으로 $10,000를 지불했지만 그의 체포가 직장에 알려져 사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봉사한다. 작은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 두 딸 모두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나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로 승진했다. 직장 생활 순조롭게 진행, 월급도 올랐고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함께 축하도 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친어머니처럼 아끼던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 나는 그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존이라는 변호사가 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지후정이고 나는 43세입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걱정됩니다. 울고 있을지도 모르지. 시어머니의 낯익은 손글씨가 눈가에 눈물이 고이게 했어요. 원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아버지는 제가 제임스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아주 어려서 돌아가셨고 가까운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와 저는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제임스와 저, 특히 시어머니와 저 셋이서 검소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임스가 너희 둘이 진짜 모녀이고 나는 작년에 제임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사위라고 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르브는 시어머니와 나만 남았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의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경찰이 조사 중이다. 사고이자 범죄인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경우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병과 싸우며 1년을 보냈고 그의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제임스를 완전히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 함께 이겨내고 우리 둘만 가깝게 지내기로 다짐했어요. 장례식과 온갖 관료적인 절차로 정신이 없었는데 모든 일이 끝나자 문득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두 분 모두 암 가족력이 있으셨는데 이미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먼 시골에 살고 있어요. 학창시절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다들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연락이 잘 안 돼요. 다음으로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로 보아 그 사람은 시어머니 나이쯤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70대쯤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죽음을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나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까?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로부터 편지를 받을 생각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당황스러워서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라면 존을 만나기로 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셨을 텐데 들어주세요. 위험해. 내 말을 믿고 이 글을 읽자마자 도망쳐 F나는 존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누군가의 표적이 된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 글씨는 확실히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독특한 문체는 틀림없었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네요. 드라마의 한 장면, 거의 잔혹한 장난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운전자는 이미 잡혀서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고 증언했어요. 길에서 그녀를 발견하는 것을 지연시켰던 나는 그녀가 맞은 흔적이 있고 아마도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됐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나? 또 눈물이 핑 돌았다. 존이 내용은 못 봤지만 내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둥그스름한 말투에 좀 짜증이 나서 물었다. 시어머니가 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시우선의 변호사였고 그녀는 시우선인 당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은 제임즈에게 실제로 그보다 6살 더 많은 형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어느 쪽에서도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나 제임스도 변호사가 탁자 옆에 놓인 가방에서 문서처럼 보이는 파일을 꺼내는 사진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절반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에밀리가 알고 있었나요? 가장 행복한 곳으로 추정되는 가정집은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는 나에게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사진에는 소년과 젊은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그 젊은 여자는 내 시어머니로 인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젊은 남자가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제임스와 닮았습니다. 소년의 얼굴도 그 젊은 남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가족과 닮았을 것입니다. 항구에서 바다로 여행을 가던 중 큰 배를 배경으로 찍은 이 사진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부표를 탄 소년은 바로 윌리엄이다. 제이에는 그 소년을 보며 말했는데 그 소년을 보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임스의 형을 생각했다. 사진 속 행복한 표정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은 윌리엄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공격한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적어도 15년 전, 제임스와 사귄 시간을 포함하면 17에서 18년쯤 전,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윌리엄은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로 인해 사회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7년 후 그는 은둔자가 된 후 존이 설명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시우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담하고 가족과 함께 살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아버지가 휘두르는 소음에 잠에서 깨어난 칼을 들고 부모님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윌리엄을 제압하여 사건은 범죄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투쟁 중에 그의 어머니의 비명에 14세 제임스가 깨어났고 제임스는 경찰차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현장으로 달려가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조용한 주택가의 은둔자 니트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은둔 청년이 가족과 함께 살인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 같습니다. 낯익은 줄 알았는데 제임스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몰랐습니다. 비슷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보도됐지만 관련자들은 그냥 놔둘 수 없었다는 소문을 참을 수 없었다. 제임스 가족은 그 당시에 심한 부상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도망치듯 여러 번 이사를 갔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제임스와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침내 현재 위치에 정착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족이므로 감정이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다 누구라도 갑자기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혼란스럽고 대중의 감시 속에 루머와 비난을 받으며 사는 것은 엄청나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말하지 못한 고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이야기. 그런 사건 이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의 부모님을 위해 살아있는 한 인생은 계속됩니다. 사진 속 윌리엄도 그들의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제이엔이 보여줬던 윌리엄은 제임스와 많이 닮았습니다. 웃었지만 최악의 비극을 초래한 잘못 정렬된 버튼은 후에도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시우선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범죄 미수 사건에서도 시우 서네스의 변호사였으며 적용시와 동일한 처벌을 받고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에서 20까지 내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최소 5년은 시우선이 이미 석방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약 2년 전에 석방되었습니다. 존에 따르면 검찰청의 판결이 확정된 후 대표할 경우 피해자 통지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의 석방 예정 및 석방 사실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윌리엄스의 생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의 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당시 제임스의 석방 후 거주지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는 제임스 시우 선과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우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제이에는 시우선이 게임을 하는 것이 실제로 돈을 위한 것 같다고 밝히기 전에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수년 동안 은둔자였던 그는 온라인 게임과 쇼핑을 위해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비밀리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저녁에 이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는 게임 무기에 상당한 돈을 써서 컴퓨터를 마비시켰습니다. 윌리엄은 범행 이유에 대해 존에게 거짓말을 했고 진실을 알고 있던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윌리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형을 이행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의 명예훼손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갈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 시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윌리엄을 가끔 방문했는데 윌리엄이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고 변화도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윌리엄이 석방된 후에도 다시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폭력의 위협뿐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다면 시우선은 석방일이 가까워지면서 돈을 위해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가 살 곳을 결정하는 서류 작업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시어머니는 시우선이 있는 곳의 절차를 도와준 제이엔에게 문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존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통해 나의 시어머니가 시우선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했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온라인 쇼핑을 했고 그녀는 저축한 돈에서 은퇴 자금을 그에게 주었고 심지어 제임즈가 석방된 후 그녀가 받게 될 상속 재산 시우선은 은둔자로 되돌아갔고 시어머니가 존을 통해 나는 당신을 영원히 부양할 수 없으며 당신이 일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했을 때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선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지. 항상 내 동생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 걸 편애했어. 존은 물론 그 사고가 우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고인은 윌리엄이 무슨 일을 할까 봐 걱정하면서 끈질기게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 제이엔 시우선은 존에게 어머니의 수입과 아버지와 형제의 현재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조차 공격적이었습니다. 고인이 시우선에스 아파트 근처에서 발견된 것은 다행스럽게도 그는 우리 주소를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가방 분실 초인종이 울렸다. 다른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존 잠시만 실례합니다. 문으로 향한다고 말했어요. 훔쳐보는 구멍을 통해 기분 나쁜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제임스처럼 생긴 남자가 거기 손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고 다니던 가방을 들고 나는 뒤로 물러서서 존에게 알리기 위해 거실로 돌아왔다. 아마도 시우선일 것 같다. 그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있다. 내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고 자네 얼굴은 긴장된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지금 그의 표정이 재촉하는 듯했지만 당황한 나는 뒷문으로 달려가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다. 장모님과 제임스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걸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경찰 근처 집을 선택한 걸까? 이제 나와 함께 데려온 경찰관들이 언제 도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윌리엄은 도망치려 했으나 체포되어 제임스와 매우 흡사한 남자가 실제로 윌리엄이었는지 신문하기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제 처남 제이에는 그를 윌리엄이라고 불렀고 나도 옛날 가족사진 보고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중년 아저씨였는데 제임스랑 너무 닮아서 이상하게 짜증나더라. 이 사람이 시어머니와 제임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고 여기까지 왔어. 내 몫을 얻으려고 엄마한테서 유산을 받았는데 작년에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몫을 주세요. 윌리엄이 경찰의 질문을 무시하고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대담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불안한 어린 시절에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를 자퇴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맞서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닌가요? 그 연약한 여자에게 해를 끼쳤나요? 내 질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시우선이 들고 있던 가방에 경찰관 중 한 명이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것에 손을 뻗었고 시우선은 심지어 경찰관을 물려고 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에요. 무슨 선택을 하라고 엄마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무례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녀를 몇 번 때렸습니다. 나는 시우 서네스의 사고방식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는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봐, 당신은 내 형제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엄마와 내 형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제임스가 이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윌리엄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르면 내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도 아니고요. 존이 끼어든 그런 의무는 없지만 나는 법이 시우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없는 궁극적인 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내 안전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남겨주셨나 봐요.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겪는 괴로움과 슬픔이 가슴이 아팠어요. 법과 제임스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법의 전체 범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에 치였으나 그는 길에서 그녀를 의식을 잃은 채 떠났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나는 내 결단력을 보고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겠다고 다짐했고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윌리엄은 시어머니에게서 발견된 혈액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가방 그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존과 함께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나에 대한 사과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남은 인생은 아직 길어요. 에밀리, 당신은 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피는 올 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입만으로는 대학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소피가 추천으로 들어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 게 정말 다행이다. 소피가 초등학교 때 이혼한 이후로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나 자신은 실패한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소피의 친절함에 의지해 왔습니다. 모든 것은 2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마이클의 집은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신 시아버지는 고풍스럽고 친절하셨습니다. 그 집에 어울리는 남자인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마이클과 데이트할 때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마이클에게 했던 말은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에게 엘리자베스에게 그 짧은 치마가 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기엔 화장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그날 무릎기장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옹호해 주셨지만 화장은 평소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마이클은 엄마의 말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래 머물렀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은 우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우리가 살지 않으면 결혼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라면 매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의 말은 어떻게든 내 우유부단함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 삶의 선택은 마이클과 2년 동안 데이트한 후 그가 승진했을 때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고전적이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의 말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유쾌하고 이상적인 제안이었지만 마이클과의 결혼 생활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가 그만두자마자 그는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주부 직업도 없고 애도 없고 일도 안 하는 게 소심한 게 사치야. 아르바이트를 고민했을 때 말을 잇지 못해서 또 애인을 구하려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 임신을 하고 일도 하지 않은 채 딸을 낳았다.
시어머니께서 딸을 낳고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후계자 시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있으니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조용히 화를 내며 그땐 인연이 끊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태어난 지 6개월쯤 지나서 현실이 가혹했다. 어머니에게 사건이 발생했다. 시댁이 바람을 피웠고 시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며 경로하셨는데 집이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자세한 내용도 몰랐지만 이혼을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결과 시아버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왔어요. 소피는 아직 어려서 귀찮았지만 마이클은 그럴 거라고 하여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한동안은 괜찮아 그녀에게 학대당한 마이클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편을 들었습니다. 나는 마이클에게 동거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나에게 소피는 어리고 엘리자베스는 힘들 거라고 말했다. 엄마가 살 곳을 찾을 때까지만 옆에 있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 확신은 없었지만 참기로 결심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간호하는 중에도 서슴없이 부르셨다. 소피는 나처럼 조용하게 자랐다. 시어머니는 소피에게 불평하는 것도 싫었고 조용한 게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도 엘리자베스처럼 우유부단한 성격. 그때 정말 짜증나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집에서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바쁜 일을 하고 어머니에게 맞서지 않았고 소피가 8살이었을 때 마이클의 불륜이 밝혀진 순간 다른 여자는 사업 파트너의 사무원이었고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의심하고 전 상사와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사업을 시작한 전 상사가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마이클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했을 때 소피와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소피와 그의 어머니는 나를 공격했다. 이혼하고 직업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무능해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대치 중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소피가 일어나서 나에게 왔습니다. 엄마 뭐죠? 엉뚱한 그녀가 내 품에 안겨 걱정스레 나를 올려다봤다. 그 생각으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힘을 얻었어. 더 이상 내게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이혼한다고 말했지. 우리는 준비를 다 했다. 가방과 소피를 차에 싣고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신청했고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더 얻어 오먼에게도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녀가 보상금을 지불했을 때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용한 양만 그랬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주고 이사한 금액을 연락해봤는데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지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진하게 기다리다가 추가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미혼모 가구 중 24%만이 리드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양육비를 받았던 모자 가정 중에도 중단으로 인해 결국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율이 15%에 달합니다. 즉, 미혼모 4명 중 3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과 소피네 학교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뿐이었다. 미혼모의 아이였던 소피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소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했을 때 마이클과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 자리를 찾았는지 궁금해서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지만 이 싸움에서 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책감도 없이 대답한 엄마가 상속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딸을 돌려줄 수 있니? 그의 말이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녀를 돌려보내라. 소피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물건이 아니다. 그녀를 볼 권리가 없다. 소피가 아니다. 18 지금 당신은 당신입니까? 마이클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동안 여전히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당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내일 그녀를 데리러 오니까 준비하세요. 그녀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재혼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들이 소피를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이용할 계획인가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을 그렇게 정성껏 키운 뒤에도 생각이 난 마이클은 계속 웃었고, 아빠는 더 이상 없을 거고,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집에서 살 계획이에요. 집과 재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A 불륜과 이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군요. 내 외침은 시어머니를 격분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의도치 않게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소피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이클이 서두르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소피보다 너희 아빠야 이렇게 컸구나. 우리 시어머니도 따라 내일부터 너희는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소피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웃음이 터졌지. 할머니 머리 괜찮아. 이제 가봤니? 그녀의 반응은 시어머니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그녀를 키웠습니까? 소피가 개입하여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유도를 했습니다. 던지는 자세로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소피 기다려. 소피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췄다가 마이클과 내가 이혼한 후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소피는 어느 날 갑자기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유도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다.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나는 유도 수련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왜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유도를 잘하면 괴롭힘에 대해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유도를 하게 했습니다. 수업 소피는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성격은 더욱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면에서 더 잘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강인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전국대회에도 참가하여 유도 대학 추천을 받았습니다. 용한 양과 저의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소피의 변신에 흔들리고 나한테 뭘 바라냐. 소피의 존재에 겁먹은 마이클과 시어머니는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황급히 떠났다. 소피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다. 이혼 이후 시아버지는 다음 주말에는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소피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시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들은 이야기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당신과 소피에게 끼친 모든 문제에 대해 미안합니다. 왜 두 사람입니까? 여기 시어머니와 마이클이 있었어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소피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소피를 데리고 왔어요. 이혼했으니까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어요. 시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엘리자베스 맞다. 여기서 나가. 마이클 난 아들로서 당신과의 관계를 끊었고 감히 돌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 중 누구에게도 내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소피가 흥분한 두 쌍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이 내가 화났을 때 사람들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을 계속 듣고 싶나요? 마이클과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어요. 여기에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마세요. 소피와 그녀의 할아버지가 다시 불을 붙인 후 내 말은 그들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피와 나는 그를 방문했고 그는 시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여전히 건강하다. 우리는 변호사를 구하고 마이클에게 미지급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마이클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했다. 변호사 우리는 마이클과 시어머니가 다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클과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 유도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소피를 응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엄마와 딸이 행복을 찾은 사람들 더 행복하길 바라요. 소피야 이 한심한 식사는 뭐야? 그래서 난 너희 수수한 집에 오기 싫어. 여기 또 간다. 이 여자는 평소처럼 내 남편을 무시하고 정말 경멸스럽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최고급 쇠고기 같은 고급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겸손한 플로리스트인 여러분은 아마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맛을 본 애슐리, 너무 과한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 방금 한 말은 다 취소할 수 있니? 우리 큰아들 애슐리의 아내가 화를 내는군? 누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 자리만 기억하면 돼. 브랜든이 안타까워서 우리 회사에 꽃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내가 원하면 바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소중한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참았지만 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혁상 우 그렇게 강하게 느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우리 둘 모두의 공기가 맑아질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나중에 후회할 때 나한테 울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그 말에 애슐리는 큰 블러스터를 들고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다.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우리가 걱정되는 건 아닌데 애슐리는 어떻게 될지 더 걱정된다. 결국 후회하고 돌아올 사람은 애슐리야. 제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저는 65세이고 남편과 함께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전문 시장에서 꽃을 구입하지만 우리는 대대로 남편 가족이 이어온 농지에서 꽃을 재배하여 우리 가게에서 판매합니다. 일을 하지만 직접 재배한 것을 팔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가게에서는 특정 꽃만 구할 수 있다고 멀리서 연락해 주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저희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아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30살인 현준 남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기업가 대회에서 우승한 후 사업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비록 적었지만 우리는 그의 창업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쉽게 헤어질 수는 없었지만 모두 우리 아이의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요즘 트렌드인 AI 분야와 우리 가족의 원예 사업을 시대의 흐름을 타고 교묘하게 결합하여 순조롭고 성공적인 출발을 이어왔습니다. 눈에 띄게 성장해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브랜든의 잘생긴 외모로 그는 주목할 만한 젊은 기업가 10인 중 한 명으로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벤처 기업 LERS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나는 웃으며 벤처 사업을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다고 말해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를 낳는 연과도 같아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고 우리는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현준 남이 혁상 우를 그의 약혼자 아빠 엄마로 집에 데려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만나요. 현준 남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 현준 남이 마침내 약혼자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어떤 여성이 현준 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비춰지는 이상적인 여성 어쩌면 나 같은 사람 그 시절 부끄러울 정도로 설렜고 미래의 손주를 위해 결혼식 옷을 준비하는 대신 저축까지 고려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우리의 외아들이야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야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현준 남이 실제로 혁상우와 함께 도착했을 때 꽤 충격이었습니다. 전직 잡지 독자 모델이었던 혁상우는 TV 여배우처럼 눈에 띄게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외국 브랜드 로고가 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팔찌를 착용했으며 그녀의 옷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리에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현준 남이 이 소박한 집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도록 속삭였습니다. 이 단순하고 겸손한 장소가 그의 가족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녀의 틀림없는 중얼거림에 놀랐지만 나는 그녀를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준 남이 선택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뭔가 멋진 것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방향을 돌려 그녀를 현준 남이 이전에 소개했던 혁상우의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전에 그녀가 중얼거리며 우리에게 인사하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이 멋진 집에 있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브랜든의 부모님은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너희 둘만큼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입니다. 현준 남의 약혼 사실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아무리 성실하지 않더라도 현준 남이 그녀를 선택하고 연합을 축하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혁상우는 현준 남과 함께 행복한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당신의 집처럼 대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할게요. 마가렛 정식으로 약혼하고 빨리 결혼한 직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까지의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더 나은 삶을 향한 티켓을 잃지 않기 위해 혁상우가 모든 것을 조율했을 것입니다. 현준남 왜냐면 혁상우가 결혼한 직후에 진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기 혁상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아닌가요? 내가 혁상우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내가 왜 직접 말해야 하느냐고 반박했거든요. 여기가 집처럼 느껴져서 결혼식 때 매일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고 있는 중이야. 애슐리는 실제로 내가 집을 돌보고 매일 브랜든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인지 보여줄게. 하지만 그 진술 이후 혁상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사를 위해 청소부를 고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우리 집 청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왜 요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요즘 시대의 내일이 아닌데 당신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 왜 너 스스로 하는 거야? 내 돈도 아니고. 닥쳐. 브랜드는 내 지갑이니 괜찮아. 나 같은 미인과 결혼해서 만족해. 이 여자는 말도 안 돼. 브랜든이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매일 한숨 쉬며 브랜드는 요즘 바쁘다. 새로운 사업으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혁상우에게 맡기고 드물게 그가 집에 오면 그녀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녀가 직접 식사를 요리한 척하며 우리 집에서 빈둥거리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곤 합니다. 그녀의 가정부 현준남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혁상우가 그의 회사가 중요한 새 사업을 시작하는 중이어서 시간이 거의 없고 현준남 자신도 집에 없고 혁상우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최근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상황이라 애슐리를 돌봐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제가 엄마에게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슐리가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는 정말 행복해요. 나 오늘 스시 먹고 싶어.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마어거리트 혁상우 테이크아웃을 주문해. 혁상우가 또 나를 방해해. 아, 그리고 프리미엄 스시를 꼭 주문해야 해. 한숨을 쉬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한숨을 또 쉬었지만 아마도 그랬다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냥 한숨만 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 애슐리는 드디어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결혼 후 첫 여름방학이었거든요. 브랜드는 일이 바빠서 집에 오자마자 애슐리만 와서 안녕이라고 했어요. 이 집을 팔고 노인생활시설로 이사하면 이곳을 헐고 아파트를 짓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혁상우는 계속해서 집은 아담하지만 땅은 넓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고 노인생활시설에서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임대 수입도 얻습니다. 윈윈입니다. 우리 집을 철거하고 우리를 노인생활시설로 보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폐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몇 년 뒤에는 70세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더 많은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돌보기를 절대 거부합니다. 그러니 이제 노인생활시설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마치 일회용품처럼 대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준남이 왜 그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내 마음은 이런 생각으로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내 상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혁상우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뭐죠? 그래서 나는 이 수수한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다시 갑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나에게 잘 대해줍니다. 우리 집에 다시 오기 귀찮아서 이럴 땐 적어도 와줘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고 최고급 쇠고기 같은 특별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 물론 겸손한 꽃집 주인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것을 맛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멍하니 거기 서서 남편이 조용히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고 그는 조용히 애슬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절대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의 말이 나를 깨운 것 같았어요. 사실 지금은 침묵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애슐리, 너무 많이 부탁드려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방금 말한 모든 것을 취소하세요. 혁상우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준남의 동정심 때문에 우리 회사에 꽃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가 있는 곳을 알면 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소중한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남편의 말에 깨어나 한계에 이르렀다. 이 여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혁상우 if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면 우리 둘 모두의 분위기가 맑아질지도 몰라요. 나중에 애슐리가 우리 집에서 뛰쳐나온 일을 생각나면 나한테 울지 말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단한 블러스터가 있는 집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만 우리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혁상우가 어떻게 될지 더 걱정됩니다. 결국 후회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사람은 혁상우입니다. 현준남 당신 부모님은 끔찍합니다. 나 애슐리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대주주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너희 부모님이 나를 괴롭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야, 너희 부모님이 그 자리를 이해하게 하자. 너희 가족 꽃집과 꽃 공급 계약을 취소해. 나를 위해 브랜든 혁상우의 회사에서의 갑작스러운 티트는 현준남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 꽃가게의 모든 꽃이 현준남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와 논의해야 합니다. 혁상우는 계속한 다음 미인이라면 나이가 많은 이 대주주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것처럼 남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는 노력을 멈췄다. 이제 내가 개입해야 할 때인 것 같았다. 혁상우는 소용이 없을 것 같다. 혁상우는 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혁상우 이 회사의 주요 주주는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준남이 학생 시절에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으며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상장했을 때 현준남에 대한 초기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많은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대주주인 그의 부모님은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매매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전조치 혁상우는 당신에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눈물의 간청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쓰레기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웃어봐 대주주, 그래서 회사가 그 특이한 꽃을 가족 꽃가게한테 사온 거야. 그게 바로 이익 전달이야. 당국에 신고할게. 아, 진짜 가망 없는 케이스야.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한숨뿐이었어. 브랜든 무슨 말인지 설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꽃은 미국에서만 성공적으로 재배된 희귀종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은 모두 부모님이 재배한 꽃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 번 말했잖아. 넌 정말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 브랜든도 놀란 것 같았어. 괜찮아. 오늘 운이 좋게 알게 됐어. 아까 말한 건 잊어버리자. 모두 그냥 오해였을 뿐이야. 애슐리가 그러려고 했어. 그녀는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섰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오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아직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혁상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집을 팔아서 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노인생활시설. 애슐리는 내 앞에서 순진한 척을 할 수가 없어 서둘러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아, 그거 맙서사 60대이시군요. 다리가 약하신가 봐요. 그럼 더 행복하실 줄 알았는데 노인생활시설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정말 저를 믿으세요. 현준남 눈물로 현준남을 조종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이혼하자. 브랜든과의 이혼이라는 말에 애슐리는 탈출 벌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이혼할 것이지만 그것을 제안한 사람은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혁상우는 여전히 그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적합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후에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현준남과 혁상우 사이의 이혼은 상당한 위자료 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지불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준남. 그러나 혁상우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현준남이 그녀를 의심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혁상 우가 주요 부동산 회사의 세일즈맨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혁상 우가 불륜 파트너와 함께 호화로운 호텔을 방문하는 사진이 가득했으며 현준남은 혁상 우에게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혁상 우가 내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불할 부자를 찾을 것이지만 그녀의 방종한 결혼 생활은 한때 그녀의 멋진 모습에 큰 타격을 입어두므로 그녀가 청소 및 쇼핑과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에 집중하는 현준남과 결혼 생활에 헌신했다면 그녀와 어울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상황은 그녀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종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요리, 세탁, 청소 모든 것을 나에게는 저스트 디저츠의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 현준남은 한동안 싱글